여러분, 활기찬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도 재미와 교훈이 있는 옛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문을 열 첫 번째 이야기는 무엇이든 끝없이 나오는 화수분 이야기입니다. 돈이 끝없이 나오고 쌀이 끝없이 나오는 그런 물건이 있다면 배를 곱는 일도 없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살기가 힘들었던 만큼 옛날 사람들은 그런 화수분 같은 것을 꿈꿨나 봅니다. 여느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 속 욕심쟁이도 과한 욕심을 부린 나머지 이를 그르치게 되지요. 욕심이 지나치면 화가 된다는 이야기는 옛 이야기의 단골 주제이지만 들을 때마다 다시금 되새겨야 할 진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시고 편안한 휴식 되시길 바랍니다. 화수분 대추나무.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농사꾼이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리 부지런히 일을 해도 가난을 못 면해서 늘 배를 굼고 살았지요. 그래서 어떡 하면 나도 밥이나 배불리 먹어보고 살까 자나깨나 그게 소원이었어요. 하루는 이 사람이 농사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어떤 스님이 동냥을 하러 왔더래요. 집에 있는 곡식이라고는 죽이라도 쑤어 먹으려고 남겨둔 보리 한 대박 뿐이었거든요. 그걸 내주고 나면 당장 끼니거리도 없는 판국이지요. 그런데도 스님을 그냥 보내기가 미안해서 이 사람이 보리쌀 한 대박을 몽땅 긁어다가 시주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고맙다고 하면서 대추씨 하나를 주더래요. 이것을 심어서 가꾸면 대추가 많이 열릴 텐데 그러면 하루에 한 번씩 나무를 잡고 흔들어 보십시오. 꼭 하루에 한 번씩만 흔들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대추씨를 받아서 곧바로 뒤뜰에 심었지요. 그랬더니 금세 쑥쑥 자라서 이듬해에는 큰 나무가 되었어요. 가을이 되니 온 가지에 대추가 주렁주렁 많이도 열렸답니다. 스님이 이르기를 하루에 한 번씩 나무를 잡고 흔들어 보랬지. 나무를 잡고 흔들었더니 대추나무에서 대추가 우수수 떨어지는데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땅바닥에 수북하게 쌓였어요. 그걸 다 주워서 보니 닷대나 되더래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말이지요. 대추가 그렇게 많이 떨어졌는데도 대추나무에는 대추가 그대로 가득 달려있는 거예요. 아무리 떨어져도 열매가 줄지 않는 화수분 나무인 것이지요. 그 뒤부터 이 사람이 하루에 꼭 한 번씩 대추나무를 잡고 흔들었어요. 그러면 대추가 우수수 떨어져서 땅바닥에 수북이 쌓이고 그걸 주워서 데워보면 닷대나 되지요. 대추나무에는 대추가 그대로 가득 달려있고 말이에요. 이렇게 날마다 대추 닷대씩을 얻어서 이걸 장에 내다 팔았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대추 닷대씩을 파니까 벌이가 제법 짭짤하였지요. 그러니까 얼마 안 가서 살림이 제법 넉넉해졌어요. 큰 부자는 아니라도 양식 떨어질 일은 없게 된 거지요. 딴 건 몰라도 밥은 실컷 먹게 됐으니 소원을 이룬 셈이랍니다. 그런데 이웃 마을에 사는 욕심 많은 사람이 이 소문을 듣고는 자기도 화수분 대추나무를 얻어보겠다고 별렀어요. 날마다 보리 한 대박을 퍼다 놓고 스님 오기만을 기다렸지요.
과연 이듬해 봄이 되니까 스님이 이 마을에 또 동량을 왔어요. 이 욕심쟁이가 억지로 스님을 제 집으로 끌고 가서 보리 한 대박을 내주고는 대추씨를 하나 얻었어요. 그걸 뒤뜰에 심어서 큰 나무가 되도록 가꾸었지요. 가을에 대추가 열리기를 기다려 대추 나무를 흔들어 보니 아니나 다를까 대추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한 닷대가 되게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욕심쟁이가 그걸로는 성이 차지를 않았어요. 에이, 이게 뭐야? 겨우 하루에 한 번 닷대씩 떨어질 뿐이잖아. 아무리 떨어져도 줄지 않는 화수분 나무라면 한 번에 한 대썸 떨어지면 좀 좋아. 이 사람이 그만 욕심이 나서 나무를 자꾸 흔들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20번, 30번. 자꾸 흔들어대니까 그만 나무 기둥이 뚝 부러지면서 대추나무가 쿵 하고 쓰러져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그만 끝장이지요. 죽은 나무에서 대추가 열릴 리가 있을까요? 욕심을 부리다가 대추를 아예 못 얻게 된 거예요. 그 뒤로 많은 사람들이 스님을 기다렸지만 스님은 2번 다시 그 마을에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춤추는 호랑이. 옛날 한 옛날 산골에 피리를 잘 부는 나무꾼이 살았답니다. 나무꾼은 어디를 가나 허리춤에 피리를 가지고 다녔지요. 그리고 짬만 나면 피리를 불렀어요. 삘릴리 삘릴리. 산골 마을에서 나무꾼이 피리를 불면 피리 소리에 이끌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여들어 노래를 불렀지요. 삐리리 삐리리. 나무꾼이 산에서 피리를 불면 산새들이 나무꾼 어깨에 내려와 지저귀었어요. 찌찌지 쪼로로. 그날도 나무꾼은 깊은 산속으로 나무를 하러 갔답니다. 깊은 산속으로 가야만 좋은 땔감을 할 수가 있었지요. 나무꾼은 정신없이 나무를 했어요. 그런데 등 뒤에서 호랑이가 나타났지요. 어흥! 호랑이가 입을 커다랗게 벌리고 나무꾼이 있는 쪽으로 달려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나무꾼은 깜짝 놀라 급한 나머지 옆에 있는 참나무를 타고 위로 올라갔답니다. 호랑이도 냅다 달려와 나무꾼이 올라간 참나무 앞으로 왔어요. 호랑이는 나무꾼을 잡아먹으려고 참나무로 훌쩍 뛰어올랐지요. 그러나 참나무가 워낙 높아 호랑이는 뛰어올랐다가 나뭇가지가 꺾여져 그만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참나무 주위를 한동안 빙빙 돌다가 참나무 밑에 주저앉았어요. 어흥! 호랑이는 큰 소리로 울고 다시 참나무 위로 뛰어올랐지요. 그러나 처음만큼 뛰어오르지 못했어요. 호랑이는 3번, 4번을 뛰어올랐지만 점점 뛰어오르는 높이가 줄어들었어요. 호랑이 띠이란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이지요. 처음에는 퍽 높은 데까지 뛰어오르지만 다음부터는 뛰어오르면 오를수록 높이가 낮아져서 나중에는 엉덩이만 들썩들썩 한다는 뜻이에요. 어흥, 어흥. 호랑이는 나무꾼이 있는 곳으로 오르지 못하자 큰 소리로 으르렁거렸어요. 내가 내려갈 때까지 가지 않고 저렇게 있으려는 모양이구나. 이젠 죽었나 보다.
나무꾼은 몹시 걱정하였어요. 호랑이는 나무꾼이 올라간 참나무를 보며 계속 울었답니다. 아니, 아래를 내려다보던 나무꾼은 깜짝 놀랐어요. 산 위쪽에서 호랑이 대여섯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내려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여태껏 호랑이는 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을 불렀던 모양이에요. 그러기에 다른 호랑이들이 나타난 게 아니겠어요. 이크, 이젠 정말로 죽었구나. 나무꾼은 덜컥 겁이 났어요. 호랑이들이 하나 둘 어슬렁어슬렁 참나무 밑으로 모여들었지요. 호랑이 한 마리가 참나무 밑에 바짝 붙어서자 호랑이 위로 다른 호랑이가 올라갔어요. 또 위로 다른 호랑이가 올라갔지요. 이처럼 호랑이는 한 마리씩 다른 호랑이 등으로 올라가서 무동을 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차츰차츰 호랑이가 나무꾼 가까이 다가왔어요. 놀란 나무꾼은 더 위로 올라가려 했지만 나뭇가지가 약해 올라갈 수가 없었답니다. 나무꾼은 간이 콩알만해졌어요. 호랑이는 자꾸 가까이 올라오는데 더 올라갈 수도 없고 어찌하면 좋을까? 이젠 꼼짝없이 죽었구나. 나무꾼은 집에서 기다릴 식구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떠올렸지요. 바람이 불자 스스사사 나뭇잎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나뭇잎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더욱 서글펐답니다. 그렇지, 마지막으로 필이나 한번 불어보고 죽자. 이런 생각이 떠올라 나무꾼은 허리춤에서 피리를 꺼내 빠른 곡을 불었답니다. 삐리리. 빠르고 경쾌한 피리 소리가 퍼지자 호랑이는 놀랐는지 산이 꺼져라 으르렁거렸어요. 나무꾼은 호랑이의 소리가 무서워서 듣지 않으려고 피리를 계속 불었지요. 삘릴리 삘릴리. 나무꾼이 피리를 자꾸 불자 맨 밑에 있던 호랑이가 엉덩이를 흔들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호랑이들 가운데에는 춤을 잘 추는 호랑이가 있다고 들었지요. 맨 아래에 있는 호랑이가 바로 그 춤을 잘 춘다는 호랑이였나 봐요. 나무꾼은 신이 나서 호랑이가 흔들어대는 궁둥이에 맞추어 흥겹게 피리를 불었답니다. 맨 아래에 있는 호랑이는 나무꾼의 피리 소리와 하나가 되어 더욱 요란하게 엉덩이를 흔들며 춤을 추었어요. 아래가 흔들리자 무동을 타고 있던 호랑이들도 흔들려 주춤했답니다. 이거 참 신기한 일이네. 호랑이가 피리 소리를 듣고 춤을 추다니. 나무꾼은 더욱 빠른 곡으로 피리를 불었지요. 호랑이는 더 신이 나서 고개까지 빼고 춤을 추었어요. 그러자 무동을 탄 호랑이들도 따라서 춤을 추다가 무동이 무너져서 바위에 머리를 부딪히고 정신없이 나자빠졌답니다. 나무꾼은 얼른 내려와 정신을 잃고 나동그라진 호랑이들을 꽁꽁 묶었어요. 나무꾼은 피리를 불어 목숨도 건지고 호랑이를 많이 잡아 가죽을 벗겨 부자가 되었답니다. 진짜 어머니, 가짜 어머니. 옛날에 3대 독자인 어느 부자가 본부인 외에 새 부인인 첩을 맞이했어요. 옛날에는 부인을 열어둘 수가 있었는데 본부인이 자식을 못 낳자 첩에게서 가문을 잇고 재산을 물려줄 자손을 얻으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몇 달 후에 본부인과 첩이 똑같이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꼭 아들을 낳아서 이 집 대를 잇게 해야지. 그럼 그 많은 재물은 우리 아들의 것이 될 테고, 그럼 나도 큰 소리 치며 살 수 있을 것이야. 재물이 탐이 난 첩은 이런 속셈으로 좋다는 음식을 닥치는 대로 구해 먹으며 아들 낳기만을 빌었답니다. 그런데 정작 아기를 낳고 보니 첩의 아기는 딸이었고 반대로 본부인의 아기는 아들이었어요. 이럴 수가? 질투가 난 첩은 남몰래 자기의 하녀를 불렀지요. 너는 어서 가서 아무도 모르게 아기를 바꿔와야겠구나. 하녀는 첩이 시키는 대로 본부인이 잠시 방을 비운 틈을 타서 아기를 바꿔왔어요. 조금 후에 방에 들어온 본부인은 엉뚱한 아기가 있는 것을 보고 기절할 듯 놀랐지요. 더구나 그 아기는 아들이 아닌 딸이었어요. 본부인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용히 하인들을 불렀어요. 혹 너희 중에 누군가 내 방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을 본 사람이 있더냐? 바로 조금 전에 작은 만입댁 하녀가 아기를 안고 왔다가 돌아갔습니다. 우연히 그 일을 보게 된 늙은 하녀의 영리한 어린 딸이 이렇게 말하였지요. 그래, 그럼 당장 그 집에 가서 그 집 아기가 아들인지 딸인지 슬며시 알아보고 오너라. 늙은 하녀의 딸은 첩의 집에 쪼르르 다녀와 놀란 듯 말하였어요. 마님, 그 집에 있는 아기는 마님이 낳으신 아기 도련님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아기를 바꿔간 것이 틀림없습니다. 본부인은 첩에게 당장 달려가고 싶었지만 혹시라도 아기가 무슨 해를 입을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사또를 찾아가 그 사실을 알렸지요. 다음 날 사또는 바로 두 부인을 불러들였어요. 그리고는 사내 아기를 두 여자 앞에 놓고 말했지요. 그 아기의 진짜 어미가 누구인가? 제가 안고 왔으니 제가 어미입니다. 아닙니다. 저 여자가 몰래 바꾸어 갔습니다. 허허, 아기는 하나인데 어미가 둘이라니. 이 무슨 해괴한 일인고. 정말입니다. 이 아기는 제 아기입니다. 아닙니다. 이 아기는 분명히 제가 낳은 아기입니다. 첩과 본부인은 서로 제 자식이라며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듣거라. 나로서는 어느 쪽이 진짜 어미인지 분별하기가 어렵구나. 더구나 이 아기는 아비가 같은 한 집의 자손이니 누가 키워도 상관없는 일이 아니냐. 예? 그러니 두 여인이 내 신호에 맞추어 아기의 한쪽 팔을 잡아당기거라. 더 많이 끌려가는 쪽으로 어미를 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예, 그게 좋겠습니다. 첩은 조아라 반색을 하며 단박 아기의 팔을 우악스럽게 꽉 잡았답니다. 안 됩니다. 사또나리. 차라리 이 아기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어린 아기의 팔을 한쪽에서 잡아당기면 불쌍한 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부인은 주저앉아 목 놓아 울며 말했어요. 그러자 사또는 주저없이 판결을 내렸지요. 여봐라, 아기의 어미는 바로 저 여인이다. 진짜 어미라면 자기 아들이 고통을 당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어서
아기를 어미 품에 안겨주어라. 그리고 저 흉악한 여인은 감옥에 가도 그 죄값을 치르도록 하거라. 그래서 마침내 본부인은 자기가 낳은 아들을 찾게 되었고 처분 벌을 받은 후 멀리 쫓겨나게 되었답니다. 장사못 이야기. 신천군 한 마을에 장사못이라는 큰 연못이 있었답니다. 왜 장사못인지 궁금하다고요? 아주 오랜 옛날 이 마을에 이좌수라는 벼슬아치가 살았더래요. 벼슬도 있겠다, 재산도 많겠다, 성품이고다 마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겠다. 이좌수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그런 이좌수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었어요. 바로 딸의 신랑감을 찾는 일이었어요. 금이야 오기야 곱게 키운 딸이었기에 이좌수는 웬만한 신랑감은 눈에 차지도 않았답니다. 뭐라고? 이대감집 아들이 우리 딸을 넘본다고? 어림없는 소리지. 김대감집 아들놈이 감히 우리 딸에게 눈독을 들이다니 이런 괘씸한 놈을 봤나? 이러다 보니 이좌수의 딸은 홍기를 놓치고 나이만 들어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좌수가 마당에서 일을 하는 젊은이를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저 녀석이 종만 아니면 우리 딸 신랑감으로 어울릴 텐데. 그러게나 말이에요. 세상 어디에도 저만한 사위감은 없을 듯하네요. 옆에 있던 부인이 맞장구를 쳤지요. 어허, 그렇다고 종놈 자식에게 우리 딸을 보낼 수야 없지. 하고 이좌수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그랬어요. 이좌수가 그렇게도 탐을 냈던 젊은이는 바로 종의 아들이었지요. 하루는 이좌수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바람을 쐬러 뒤뜰로 나왔답니다. 한동안 밤하늘에 떠있는 달을 보며 이 생각 저 생각에 잠겨있던 이좌수의 귀에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려왔지요. 저 달님에게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면서요? 예, 저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함께 소원을 빌어요. 소원이라니요, 아가씨? 우리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요. 기도하는 두 사람은 다름 아닌 이좌수의 딸과 종의 아들이었지요. 그 모습을 본 이좌수는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어요. 저것들을. 이좌수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젊은이를 땅에 메어 꽂고 싶었어요. 아니지. 저놈 힘이 장사라 섣불리 건드렸다간 오히려 내가 당할 수도 있어. 이좌수는 발길을 돌려 다시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어요. 잠이 든 젊은이의 방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림자가 있었지요. 조심하게, 이 녀석 힘이 장사라는구먼. 자네 목소리가 너무 크네. 그 사람들은 젊은이를 꽁꽁 묶기 시작했어요. 너희들은 누구냐? 그건 알아서 뭐하게. 낯선 사람의 몽둥이가 후공을 가르더니 젊은이의 뒤통수를 내리쳤어요. 젊은이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정신을 잃고 쓰러졌지요. 장사도 별것 아니군. 그러게나 말이야. 두 사람은
젊은이를 동아줄로 꽁꽁 묶었답니다. 그리고는 젊은이를 자루 속에 넣어 뒤뜰 연못에 던져버렸어요. 휴, 이제 끝났군. 두 사람은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닦았어요. 잠시 후 이 좌수가 나타나 두 사람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수고들 했다. 이제 가서들 쉬거라. 예, 어르신. 이 좌수가 종의 아들과 자기 딸과의 사랑을 막기 위해 사람을 시켜 젊은이를 죽인 거예요. 아무리 아무도 모르게 한 일이라도 언젠가는 알려지게 마련이지요. 종의 아들이 연못 속에 빠져 죽었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퍼졌답니다. 그러다 마침내 이자수 딸의 귀에까지 들어갔지요. 더욱이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이 바로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이 자수의 딸은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아버님께서 어떻게 그런 무서운 일을... 그러던 어느 날 이 자수의 딸은 마을 뒷산에 올라가 사랑하는 사람의 뒤를 따라갔어요. 죽은 딸의 곁에는 한 통의 유서가 있었지요. 아버님, 저도 사랑하는 사람 곁으로 갑니다. 제가 죽거든 제 시신을 그분이 계시는 연못 속에 던져주십시오. 유서를 본 이 좌수는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아이고, 내가 사랑하는 딸을 죽게 했구나. 이 자수는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며 딸의 시체를 연못 속에 넣었답니다. 그 후 이 연못에서는 신분의 차이로 사랑을 이루지 못한 두 사람의 넋을 기려 해마다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연못을 장사가 죽었다고 해서 장사못이라고 불렀답니다. 사람을 구해주었더니 옛날 옛적 어느 곳에 한 농사꾼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사는 마을에 큰 강이 하나 있었답니다. 한 해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와서 큰 물이 졌지요. 큰 물이 지면 강물이 많이 불어서 흙탕물이 마구 내려올 게 아니겠어요? 하루는 농사꾼이 강가에 나가보니 노루 한 마리가 강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둥둥 떠내려오고 있더란 말이지요. 아마 산골짜기를 지나다가 갑자기 불어서 내려오는 흙탕물에 휩쓸렸던 게지요. 저 노루도 한 세상을 살려고 태어났을 텐데 저렇게 죽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지. 이렇게 생각하고 긴 장대로 노루를 건져주었어요. 물을 많이 먹은 것을 토하게 하고 집에 데려다가 잘 보살펴 주었지요. 그 다음 날 또 강가에 나가보니 이번에는 뱀 한 마리가 흙탕물에 휩쓸려 둥둥 떠내려오고 있었어요. 비록 징그러운 뱀이지만 목숨은 다 같이 중한 것이니 어찌 보고만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뱀도 건져주었지요. 오랫동안 떠내려오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을 집에 데려다 집더미 속에 넣어두고 보살펴 주었어요. 그 다음 날 또 강가에 나가보니 이번에는 사람이 물에 빠져 떠내려오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친단 말이에요. 말 못하는 짐승도 건져줬는데 사람이야 더 말할 것이 없지요. 얼른 건져다가 집에 데리고 와서 미움도 쑤어 먹이고 옷도 갈아입히고 극진히 보살펴 주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비도 먹고 강물도 줄어들었지요. 구해준 노루, 뱀, 사람도
모두 정신을 차리고 기운을 되찾았어요. 그래서 셋을 보고 이제는 저마다 제 갈 길을 가서 잘 살라고 말하였지요. 그랬더니 노루와 뱀은 어디론가 가버렸는데 사람은 돌아갈 집도 없고 함께 살 식구도 없다면서 가지를 않았어요. 무슨 일이든지 시키는 대로 할 터이니 여기서 살게 해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기에 그러라고 하고 그 사람을 한 식구처럼 여기고 데리고 살았지요. 구해준 사람과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는데 몇 달이 지나서 하루는 노루가 농사꾼을 찾아왔어요. 너는 그때 물에서 건져준 노루가 아니냐? 참 반갑구나. 그래, 무슨 일로 나를 다시 찾아왔느냐? 그랬더니 노루가 농사꾼의 소매를 물고 끌면서 따라오라는 신용을 했어요. 따라가 보았지요. 노루는 산으로 자꾸 들어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발로 땅을 파는 신용을 하는데 가만히 지켜보니 거기에 산삼이 많이 있었어요. 캐보니 어린아이 몸뚱이만한 동삼이더란 말이지요. 노루가 가리키는 곳마다 산삼이 나오는데 다 캐니 몇십 불이나 되더란 말이에요. 산삼이라는 게 값이 좀 많이 나가나요. 그걸 내다 팔아서 이 농사꾼은 금세 부자가 되었어요. 산삼 판 돈으로 논도 사고 밭도 사고 기와집도 짓고 이렇게 아주 부자가 되어 살았지요. 그런데 이렇게 부자로 잘 살게 되니까 같이 사는 사람이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일만 안 하면 좋겠는데 돈을 달라고 해서 마구 펑펑 쓴단 말이에요. 술 먹고 노름하느라고 하루가 멀다 하고 돈을 갖다 썼지요. 보다 못한 농사꾼이 그러지 말라고 타일렀어요. 여보게, 이렇게 돈을 마구 쓰다가는 얼마 안 가서 살림이 거덜나겠네. 이제부터는 꼭 쓸 때가 아니면 돈을 안 줄 터이니 그리 알게나.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돈을 달라고 해도 꼭 쓸 일이 아니면 안 주었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농사꾼 몰래 돈을 훔쳐다가 또 마구 펑펑 쓰지 뭐예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농사꾼이 이 사람을 쫓아내었어요. 내가 물에 빠진 자네를 건져준 것은 이러자고 한 일이 아니었네.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함께 못 살겠으니 이 집을 나가게. 날 원망하지 말고 어디 가든지 부지런히 일을 해서 살게나. 그랬더니 이놈이 그만 앙심을 품고 거짓으로 관가에 고자질을 했어요. 저를 구해준 농사꾼이 도둑질을 해서 부자로 잘 산다고 고을 원에게 고해 바쳤단 말이에요. 농사꾼은 억울하게 도둑 누명을 쓰고 관가에 잡혀 옥에 갇혔지요. 옥에 갇혀서 가만히 생각하니 참 억장이 무너졌어요. 물에 빠진 짐승과 사람을 건져놨더니 짐승은 보온을 하고 사람은 배반을 하는구나 싶어서 한숨만 나왔지요. 그러고 있는데 하루는 옥문으로 뱀 한 마리가 스르르 기어들어왔어요. 가만히 보니까 전에 제가 구해준 바로 그 뱀인 거예요. 옳지. 이 뱀이 내가 공경에 처한 것을 알고 구해주려고 왔나 보구나. 하고 반가워하는데 글쎄 뱀이 스르르 기어와서 농사꾼 발목을 꽉 물어버리지 뭐예요. 그래 놓고는 다시 스르르 기어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뱀에게 물려났으니 어떻게 되었겠어요? 발목이 퉁퉁 부어오르다가 나중에는 독이 온몸에 퍼져서 살이 시커멓게 죽어가지요. 몹쓸 놈의 뱀 같으니라고
죽을 목숨을 살려줬더니 되레 나를 죽이는구나.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 사람뿐인 줄 알았더니 짐승까지도 그럴 줄이야. 이렇게 한탄을 하면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놈의 뱀이 다시 스르르 기어들어오지 뭐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온 게 아니라 무슨 풀 잎사귀를 하나 물고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아까 제가 문 상처에다 풀 잎사귀를 턱 갖다 붙였지요. 그러니까 거짓말같이 상처가 아물고 붓기도 가라앉더란 말이에요. 그게 뱀 독을 풀어내는 약초인가 봐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바깥이 떠들썩하기에 가만히 듣자니 이 고을 사또가 간밤에 뱀한테 물려서 다 죽어간다고 그러거든요. 옳거니 그 뱀이 어제 나한테 그런 짓을 한 까닭을 이제야 알겠구나. 농사꾼이 얼른 옥사쟁이를 불러서 자기를 사또에게 데려다주면 당장 고쳐보겠노라고 그랬지요. 옥사쟁이가 사또에게 그 말을 고하니 사또가 농사꾼을 부르는 게 아니겠어요. 농사꾼은 풀잎사귀를 상처에 붙여서 사또의 목숨을 살려나왔어요. 사또는 농사꾼에게 자초지종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농사꾼을 옥에서 풀어주고 누명 씌운 사람을 도로 옥에 가두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 짐승은 은혜를 입으면 갚을 줄 아는데 사람은 그러지 못했다는 이야기지요. 물론 사람이라고 모두 그럴라고요. 더러 짐승보다 못한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랍니다. 점쟁이와 아차산. 조선조 명조 때 이야기입니다. 장안에 아주 유명한 점쟁이가 살고 있었지요. 점을 잘 친다는 소문이 전국 방방곡곡에 퍼지자 그의 집 앞은 늘 시장거리처럼 붐볐어요. 점을 잘 친다는 소문은 명종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지요. 명종은 점쟁이에 대한 소문이 궁금해 승지를 불렀답니다. 요즘 장안에 점을 잘 치는 점쟁이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이요? 그의 점괘는 귀신같이 잘 맞는다고 하옵니다. 그게 정말이요? 그렇다고 하옵니다. 그렇다면 과인이 점쟁이를 한번 만나보고 싶구려. 이튿날 유명한 점쟁이가 대궐로 불려갔어요. 소인 상감마마의 어명을 받들어 대령하였사옵니다. 명종이 물었어요. 그대가 귀신처럼 잘 알아맞힌다는 그 점쟁이인가? 황공하옵니다. 명종은 미리 마련한 괴짝을 가리키며 어명을 내렸어요. 이 괴짝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점을 쳐보거라. 마치면 그대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요. 그렇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힌 죄로 그대의 목을 치리라. 점쟁이는 흠집 놀라더니 정신을 가다듬고 괴짝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어요. 주인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지요. 그런 다음 괴짝에 살며시 손을 대고 골똘히 생각했답니다. 궁금하여 참지 못한 승지가 점쟁이를 재촉했어요. 괴짝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어서 아뢰거라. 이 안에는 쥐가 들어있사옵니다. 오호, 실로 잘 맞히는구나. 황공하옵나이다. 그래, 쥐가 몇 마리가 들어있는고?
명종의 물음에 점쟁이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어서 말해보아라. 몇 마리인지 정확하게 맞춰야 하느니라. 점쟁이는 점괘를 짚으며 괴짝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지요. 3마리가 들어 있습니다. 틀렸도다. 어서 괴짝을 열어보아라. 명종의 말이 끝나자 괴짝 뚜껑이 열리었어요. 괴짝 안에는 3마리가 아니라 2마리의 쥐가 있었지요. 점쟁이는 얼굴을 찌푸리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어허, 틀림없이 3마리라고 점괘가 나왔는데. 여봐라, 저 점쟁이를 사형장으로 끌고 가 목을 치거라. 점쟁이는 포졸들에게 끌려가며 외쳤어요. 상감마마, 제발 소인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분명히 쥐는 3마리옵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옵니다. 명종은 점쟁이가 나간 뒤에 급히 승지를 불렀어요. 괴짝 속에 분명히 쥐 2마리를 넣었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쥐 2마리가 모두 수컷이냐? 아닙니다. 한 마리는 수컷이었고 다른 한 마리는 암컷이옵니다. 뭐라, 내가 실수를 하였구나. 어서 암컷의 배를 갈라보거라. 조금 뒤에 승지가 아뢰었지요. 암컷이 새끼 한 마리를 베었나이다. 점쟁이의 말이 맞았구나. 어서 점쟁이를 불러들여 큰 상을 내리도록 하여라. 이럴 즈음 사형장에 끌려간 점쟁이는 회자수에게 애원했어요. 나리, 제발 부탁이오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죽을 녀석이 잠시 기다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니옵니다. 제가 이곳으로 오면서 다시 점을 쳐보았는데 임금님께서 다시 저를 부른다는 점괘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회자수는 점쟁이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선정관이 달려왔을 때는 이미 점쟁이는 사형을 당하고 난 후였지요. 선정관은 혀를 끌끌 차며 말했어요. 어차, 한 발 늦었구나. 이런 일이 있은 뒤부터 점쟁이가 죽은 사형장인 광나루 응화대를 끼고 있는 산을 아차산이라고 불렀답니다. 호랑이가 준 요술 보자기. 옛날 어느 산골에 부모를 일찍 여의고 혼자 사는 젊은이가 있었답니다.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 살기가 막막한 젊은이는 산속에 들어가 밭을 일구며 근근히 먹고 살았어요.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에서 혼자 지내는데 집이 아주 말이 아니었지요. 말이 집이지 겨우 발을 뻗고 누울 만한 방 한 칸 뿐이었답니다. 누가 봐도 집이라고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 뒷간이 있을 턱이 있겠어요? 그저 방문을 열고 나가서 아무데나 똥 오줌을 누면 그곳이 바로 뒷간이었답니다. 이러다 보니 마당이고 텃밭이고 온통 거름투성이었지요. 장가라도 들어 아내라도 있으면 깔끔해질 텐데 오랫동안 혼자 살다 보니 게으름만 늘어서 이젠 아예 습관이 되어버렸답니다. 밤에 자다가도 뒷문을 열고 나가 몇 발자국 걸어가서 산에 대고 오줌을 누웠어요. 추운 겨울이 되면 몇 발자국 나가는 것도 귀찮아서 뒷문을 열고 방 안에서 선 채로 오줌을 누곤 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한밤중에 볼 일이 급해 일어난 젊은이는 여느 때와 같이 뒷문을 열고 산을 향해 오줌을 누었어요. 마침 산신령님이 내려다보다가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어허, 저런 버릇없는 놈을 보았나. 감히 산신령이 계시는 산에 대고 오줌을 넣어. 산신령님은 불같이 화가 나서 당장에 호랑이를 불렀답니다. 호랑아, 너 지금 당장 저 오두막집에 내려가서 버릇없는 젊은이를 혼내주고 오너라. 예, 산신령님, 그놈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주고 오겠습니다. 산신령의 명령을 받은 호랑이는 오두막집으로 쏜살같이 내려와 나무 그늘에 숨어서 젊은이가 나올 때를 기다렸답니다. 요놈, 어디 맛 좀 봐라. 호랑이가 문 밖에서 단단히 벼르고 있는데 마침내 젊은이가 뒷문을 활짝 열어젖히고는 여느 때와 같이 오줌을 누려고 하였어요. 호랑이는 덤벼들어 젊은이를 혼내주려고 나무 그늘에서 뛰어나왔어요. 그런데 젊은이가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그 자리에 멈추어 섰지요. 무엇하고 중얼대는지 궁금하여 다시 덤불 속으로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답니다. 아이고 춥다 추워. 난 찬바람을 막아주는 오두막집에 있어도 이렇게 추운데 뒷산에 사는 호랑이 영감은 도대체 얼마나 추우실까? 호랑이는 갑자기 귀가 번쩍 뜨였어요. 산 속에 사는 짐승들이나 산신령님한테서도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호호, 보기와는 다르게 인정이 많은 젊은이로군. 아무리 산신령님의 명령이지만 나를 저렇게 걱정해주는 젊은이를 해쳐서는 안 되지. 호랑이는 금세 기분이 좋아졌어요. 젊은이를 해치려던 마음이 금세 바뀌어 그 자리에서 발길을 돌려 산으로 되돌아갔답니다. 산신령님은 산 꼭대기에서 호랑이가 하는 일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왜 젊은이를 혼내주지 않고 그냥 돌아왔느냐? 산신령님이 묻자 호랑이는 그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자기 생각을 말하였어요. 그 젊은이는 추워서 덜덜 떨면서도 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착한 사람을 제가 어찌 해치겠습니까? 산신령님은 곰곰이 생각하더니 그래, 잘 하였구나.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되지. 호랑이는 산신령님에게 호통을 맞을 줄 알았는데 뜻밖의 칭찬을 받아 더욱 기분이 좋아졌어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지요. 호랑이는 산 속을 지나는 길에 젊은이 생각이 나서 오두막집에 가보았어요. 또 젊은이가 뒷문을 열어젖히고 오줌을 누며 중얼거렸어요. 아이고 춥다 추워. 나는 찬바람을 막아주는 오두막집에 있어도 이렇게 추운데 산에 있는 호랑이 영감은 얼마나 추우실까? 호랑이는 마음이 흐뭇해졌어요. 산으로 돌아간 호랑이는 다음날 밤에도 젊은이가 사는 오두막집에 갔답니다. 젊은이는 오줌을 누면서 어제와 똑같은 말을 중얼거렸어요. 그 다음날 밤에도 젊은이는 오줌을 눌 때마다 호랑이 걱정을 하였답니다. 호랑이는 너무나 고마워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고마운 젊은이야. 큰 감동을 받은 호랑이는 산신령님을 찾아가 말하였어요. 산신령님, 그 젊은이에게 보답을 하고 싶습니다. 그 젊은이는 아무데나 오줌을 누는 지저분한 버릇이 있긴 하지만 마음씨는 착한 사람입니다. 오, 그렇더냐? 어떻게 보답을 해주려고 하느냐? 젊은이는 몹시 가난하여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집에서 가족을 만들며 살게 해주고 싶습니다. 알았다. 그럼 이걸 갖다 주어라. 산신령님은 호랑이에게 요술 보자기를 내주었어요. 호랑이는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려 보자기를 입에 물고 젊은이네 집으로 향하였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오두막집 앞에 온 호랑이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어요. 안 되지 참. 보자기를 주려고 내가 젊은이 앞에 불쑥 나타나면 놀라서 기절해버릴지도 모르지. 이렇게 생각한 호랑이는 젊은이가 날마다 나무를 하러 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보자기를 놓아두고 돌아갔지요. 이튿날 젊은이는 나무를 하러 산으로 올라가다가 산길에 떨어진 보자기를 발견하였어요. 아니, 산속에 웬 보자기지? 젊은이는 보자기를 주어서 손에 들고 어디에 쓸까 궁리하였어요. 날씨가 추워 귀가 시리니까 머리에 둘렀으면 좋겠구나. 젊은이는 보자기를 머리에 둘러섰답니다. 찬바람이 불어도 보자기가 막아주어 귀와 얼굴이 금세 따뜻해졌어요. 젊은이는 나무를 하러 다시 산속으로 올라갔지요. 한참을 올라가던 젊은이는 걸음을 멈추었어요. 갑자기 귀가 따갑게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에요. 이상하다. 깊은 산속에 웬 사람들이 와서 떠들까? 젊은이는 사방을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었어요. 다만 나뭇가지에 참새 몇 마리가 앉아있을 뿐이었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떠드는 말소리는 이 참새들이 주고받는 소리였어요. 아니, 새들의 말소리를 들을 수 있단 말이야? 젊은이는 참으로 신기했지요. 젊은이는 머리에 둘러쓴 보자기를 풀고 귀를 기울였어요. 오, 그냥 새소리잖아. 호랑이가 갖다 놓은 요술 보자기는 바로 새의 말을 알아듣는 보자기였어요. 이 보자기를 머리에 쓰고 있으면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마치 사람들의 말소리처럼 들렸지요. 사람들은 똑똑하다고 말로만 하지 정말 멍청해. 아랫마을에 사는 박진사댁 외동딸 말이야. 금방 고칠 병을 손도 못 쓰고 죽을 때만 기다리고 있거든. 참 답답해서 못 보겠어. 글쎄 말이야. 안채 대들보 밑에 있는 천년 묵은 지네 때문인 걸 모르고 있으니 그렇지. 어쩔 수 없지 뭐. 그 지네를 쇠 젓가락으로 집어서 끓는 기름에 던지면 병이 씻은 듯이 나을 텐데 말이야. 젊은이는 그 자리에서 가만히 일어났어요. 옳지, 내가 가서 외동딸의 병을 고쳐주어야 되겠구나. 젊은이는 곧장 집으로 돌아와 지게를 내팽개치고는 아랫마을로 한 걸음에 뛰어갔답니다. 박진사 댁에 들어가 찾아온 까닭을 이야기했어요. 이댁 따님의 병이
위중하다는 소문을 듣고 안타까워 찾아왔습니다. 제가 따님의 병을 고쳐드리겠습니다. 죽어가는 외동딸을 지켜보며 한숨만 쉬고 있던 박진사 부부는 마치 딸의 병이 다 낫기라도 한 것처럼 기뻤답니다. 그동안 유명하다는 의원은 모조리 불러보았고 좋다는 약은 다 구해 먹여도 못 고친 병을 고치겠다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젊은이 정말 고맙소.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시오. 진사울은 지금부터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아무 걱정 마십시오. 어서 품부만 내리시게. 먼저 사다리와 쇠 젓가락을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집 안에 있는 가장 큰 가마솥을 앞마당에 걸어 불을 피워 주십시오. 젊은이의 말을 들은 박진사는 병을 고치는데 무슨 쇠젓가락과 사다리가 필요한지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듯이 다른 방도가 없으니 속는 셈치고 따르기로 마음먹었지요. 박진사는 하인들도 모조리 불러들였어요. 젊은이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인들은 착착 준비를 마쳤지요. 다음에는 가마솥에 기름을 가득 붓고 팔팔 끓여주십시오. 가마솥에서 기름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자 젊은이는 한 손에 쇠젓가락을 들고 사다리를 타고 지붕 위로 올라갔답니다. 지붕 위에 다 올라간 젊은이가 용마루를 걷어내자 그곳에서는 홍두깨만한 지네 한 마리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젊은이는 덜컥 겁이 났지만 용기를 내어 쇠젓가락으로 지네를 꽉 집어 기름이 끓고 있는 가마솥 안으로 휙 던졌답니다. 찍, 찍. 지네는 꿈틀거릴 사이도 없이 뜨거운 기름 속에 떨어져 죽었지요. 마당의 가마솥 안에서 지네가 죽는 순간 방 안에서는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요. 잘 잤다. 며칠째 정신을 잃고 금세 죽을 것처럼 숨이 넘어가던 외동딸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지요. 여보, 우리 애가 살아났어요. 눈물을 흘리며 딸을 지켜보고 있던 진사 부인이 소리를 치며 딸을 와락 껴안았답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도 기뻐서 어쩔 줄 몰랐지요. 박진사 부부는 집안에 경사가 났다고 큰 잔치를 벌였어요. 젊은이를 귀한 손님처럼 사랑방에 앉혀놓고 귀한 손님 대접을 하였지요. 박진사는 젊은이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젊은이, 내 사위가 되어주게. 예? 무슨 말씀이신지. 이미 죽은 목숨이었던 딸을 이리 살려주었으니 난 새로 자식을 얻은 것 같으이. 듣자 하니 자네도 나이가 꽉 차 여지껏 혼자라니 내 딸과 연분을 맺게나. 정말이십니까? 평생 장가도 못 가서 총각 귀신이 될 뻔한 젊은이는 좋아서 입이 한방만해졌어요. 얼마 뒤 젊은이는 박진사의 예쁜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답니다. 박진사가 적지 않은 땅을 내주어 가난에서도 벗어나게 되었지요. 젊은이는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을 헐어내고 새 집을 지었어요. 특히 신경을 써서 뒷간을 지었답니다. 젊은이는 이제는 아무리 추운 한밤중에도
뒷문을 열고 나가 산에다 대고 오줌을 눌 필요가 없게 되었지요. 왜냐하면 뒷간도 생겼고 또 새색시가 큼지막한 요강을 가져왔으니까요. 젊은이는 가끔씩 요술 보자기를 둘러쓰고 새들의 재미있는 이야기도 엿들었답니다. 자기가 어려울 때를 떠올리며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 아내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